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챕터 7장 임금 구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재미난 표현이 있네. 그 첫 번째 줄에 보니까요. 평등을 그렇게 이루기 어려운 이유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과만 평등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 약간 뭐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야, 평등해야지 그러면 저 나보다 못한 사람과 평등해지는 걸 원하지는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평등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임금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보실까요? 자, 우리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임금은 이제 어떻게 결정됩니까? 아시다시피 첫 번째 줄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노동시장에서 임금 구조를 결정한다. 그렇죠.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노동의 공급, 노동에 대한 수요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간에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보상의 분포는 어느 정도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일부 근로자들이 있는 게 보통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데 요거에만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또 다른 노동시장이 이제 두 개가 분리된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보상적 임금 격차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이제 임금이 차별이 있다라는 거, 네,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끝에도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소득이 훨씬 높은 일부 근로자들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임금 분포를 관찰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두 가지 기초적인 사실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금 구조와 관련해서 임금 분포를 봅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줄에 가보시면 자, 어떤 사실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요, 근로자들마다 생산성이 다르다. 자, 요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성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금 분포는 불평등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능력에 대한 수익률. 이게 다르다.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능력에 대한 수익률 이게 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능력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노동시장에 걸쳐서 달라지게 된다. 능력에 대한 보상이 크면 그래서 능력에 대한 보상 아니면 이것도 같은 말이죠. 생산성에 대한 보상이 크면 클수록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같이 보시면 돼. 보상적 임금 격차가 우리가 3D 환경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거 다 관련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이게 차이가 클수록 임금에 대한 불평등은 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파트 얘기는 아닙니다. 불평등이 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 2장에서는 임금 분포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선진국 노동시장의 임금 분포는 위쪽 끝부분이 긴 형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쪽이 고소득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기가 임금 수준이라고 할게요. 그림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형태가 돼 있어요. 오른쪽 부분이 약간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에서 보상을 분배할 때 소수의 근로자가 가져가는 부분이 매우 크다. 이 끝은 어떻게 돼요? 고소득자잖아. 그래서 슈퍼스타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이 가져가는 몫이 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까요? 1980년대에 일어났던 임금 분포의 형태 변화는 매우 역사상 중요한데요. 198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래?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보니까 고숙련과 저숙련 근로자 간의 임금 차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숙련, 하이스킬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예요. 고숙련자와 저숙련 근로자요. 저숙련자의
임금의 차이가 이제 자꾸 커지게 되는 거야. 임금의 차이뿐만 아니라 네, 그다음에 특정 숙련 그룹 내에 임금 분산이 빠르게. 그러니까 특정 숙련 그룹이니까 고숙련자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고숙련자와 저숙련자 간의 차이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같은 숙련자끼리도 끼리의 임금 차이가 역시 벌어지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빠르게 분산이 커진다. 이 임금의 차이가요.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 보시면 분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이 빠르게 커짐에 따라서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렇게요. 그래서 차이가 커져서 불평등이 심화. 아무튼 포인트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의 심화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거야?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 내 불평등이 커졌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왜 그렇게 됐는가에 아직 그 이유는 합의되지 못하니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끝에 임금 구조 변화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원인보다는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 경제적 상황,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다양한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이 장은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지속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아니, 임금의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대 간의 대물림 되는 거예요. 세대 간에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염려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가 자녀의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 애가 갑자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이 야 공부해 이렇게 해서 싫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강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모의 소득과 자녀 소득 간에 이 세대 간 지속된다는 것은 이게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간에 대물림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무슨 관계? 양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유도돼서 현 세대에서 임금의 분포가 다음 세대까지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소득 분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득 분포. 자, 소득 분포와 관련된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랑 동일합니다. 첫 번째 1번에 볼게요. 첫 번째 줄 2012년 미국 내 전일제 남성 근로자의 주당 소득 분포가 거기 나와 있어요. 평균 주당 임금이 959달러였고요. 중위값은 다 중간에 있는 겁니다. 769달러였습니다. 임금 분포는 다음과 같은 소득 분포죠. 임금 분포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대요. 먼저 임금이 넓게 퍼져 있다 이거요. 임금의 분포도가 임금이 넓게 퍼져 있다. 이렇게 분포가 어느 한쪽에 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쫙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둘째, 분포의 양 끝이 동일한 모형을 갖는 대칭형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왜곡돼서 오른쪽 끝부분이 긴 오른쪽으로 왜곡된 임금 분포예요. 분포가 비대칭적입니다. 비대칭적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해진 거야. 임금이 넓게 퍼져 있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의 형태가 돼 있으면 중간에 이제 평균에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라고 하면요. 분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분포가 커지고 있고요. 넓게 퍼지고 있고요. 또 이게 대칭이 아니라 오른쪽 끝부분이 긴 약간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왜곡된 임금 분포는 근로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는 거야? 여기에 낮은 임금에 많은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분포 점유율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점유율이 커.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분포대의 오른쪽 끝에 있는 근로자가 이거 소수 갑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수의 고소득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소득, 총보상에서 불균등하게 큰 부분을 받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밑에 표에 대한 그림이 거기 또 나와 있습니다. 국가 간에 또 큰 차이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분포 차이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거야?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임금 분포 모양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인적 자본 모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을 어떻게 축적하는 거 여기서 출발을 하게 돼요. 인적 자본의 축적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 볼까요? 이 접근법이 흔히 사용되는 이유는 현대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임금 분포의 주요 특성의 대다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인적 자본 모형에서 임금의 격차는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젊은 근로자들은 계속 지식을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반면 나이 많은 근로자들은 과거 했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격차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제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수익은 거두지 못하는 것이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과거에 인적 자본을 축적한 걸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있던 투자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살짝 정리하면 젊은 세대는 젊은이는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시도하고 투자를 하고 but 아직 수익은 회수하지 못한 거야. 수익은 회수하지 못했어.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일을 하게 되는 노년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한참 일을 하는 장년기라고 할까요? 장년이라고 할게요. 장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수확을 거두기입니다. 수확을 거둠.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인적 자본에 대한 더 이상 투자는 할 거 없지.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것을 거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인적 자본 모형을 통해서 임금 분포의 오른쪽 왜곡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요. 투자에 대한 한계 수익률이 할인율과 같아지는 점까지 투자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이거요. 여기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인적 자본에 대해서 투자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한계 수익률과 수익률. 자, 이게 이제 인적 자본에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약간 베네핏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와 거기 할인율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할인율을 같이 비교를 해 가지고요. 자, 이게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게 만약에 크면 어떻게 돼? 투자를 더 하는 것이고 할인율이 크면 투자를 그만하는 것이고 같아질 때까지 인적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단 규칙, 이게 바로 중단 규칙인 거 아시겠죠? 이거 같아질 때가 최적입니다. 언제까지 인적 자본을 투자할 것인가 했을 때 요게 이제 바로 우리 중단 규칙 한계 원리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언제 스톱할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 중단 규칙은요. 집단 내 능력이 대칭으로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굵은 고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른쪽으로 왜곡된 임금 분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의 3분의 1이 낮은 능력의 근로자가 되고요. 3분의 1이 중간, 나머지 3분의 1이 능력이 높은. 그러니까 능력이 다 다른 거야.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1, 3분의 1 이런 비중으로 해서요. 여기는 고능력자, 여기는 중간의 능력자, 중능력자, 여기는 저능력자. 이렇게 3분의 1씩 비중이 똑같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모든 근로자가 같은 할인율을 갖고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인적 자본 투자의 한계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이 직면하는 할인율은 동일하다 할게요.
할인율은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더 많이 인적 자본에 투자할 것인가 그걸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살짝 보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밑에 마지막 단락 그림 설명 한번 볼게요. 각 능력 그룹의 근로자가 어떻게 투자를 결정하는지 그림 MRR 여기서 이제 MRR, MRP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이 낮은 능력 근로자의 한계 수익률 나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미리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미니 그림으로 좀 그려도 되겠죠. 수평축이 뭐냐면 인적 자본을 얼마나 축적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할인율, 수익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할인율. 네,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고능력자는요. MRR 이렇게 돼 있어요. MRP 해도 되고 MRR이라고 쓸게요. 책대로. 이렇게 고능력자. 그 다음에 중간의 능력자, 그 다음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능력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MRR이 높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인적 자본을 축적합니까? 여기까지 축적하고요. 요 사람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요 사람은요 여기까지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높은 능력의 근로자가 여기요 고능력자가 낮은 능력의 근로자보다 저능력자보다 네, 높은 임금을 받는 두 가지 뚜렷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받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된답니다. 자, 먼저 두 그룹이 같은 양의 인적 자본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높은 능력의 근로자는요, 낮은 능력의 근로자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능력 자체가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특징이 된다. 결국은 여기 뭐야? 차이가 능력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는 바로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비용은 이제 들어가는 인적 자본 투자에 따른 비용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등록금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돼. 근데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는가. 뭐 여러분들 수강료는 다 동일하잖아요. 근데 능력에 따라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10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 결국 능력 자체가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특징이 된다. 능력이 첫 번째 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또한 높은 능력의 근로자는 낮은 능력의 근로자보다 더 많은 인적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요. 밑에 보면 휴먼 캐피털을 H 하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기가 중간에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냥 스타라고 붙였죠. 그 다음에 여기 낮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봤을 때 고능력자가 인적 자본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도 높게 되네요. 자, 세 번째 줄 밑줄 치시죠. 달리 설명하면 능력과 인적 자본 투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집단 내 임금 분포를 더 늘려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더 왜곡을 쫙 심하게 시켜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해가지고 쭉 늘리게 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엔 알았어. 그러면 원인은 좀 대충 하나 인적 자본과 능력의 차이로 임금의 분포 차이가 난다는 거 알겠는데 야, 불평등도는 어떻게 측정해? 이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줄에 소득 분포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밑에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측정법 대다수가 얼마나 많은 소득이 분포의 특정 그룹으로 가져가는가 그걸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극단적인 예로 설명해 보면 세 번째 줄에 모든 가계를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쫙 소득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가계 집단을 같은 크기의 5개 그룹으로 이렇게 쪼갰어. 그러니까 뭐 20%씩 해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5분의 2로 이제 나누는 거야. 1, 2, 3, 4, 5 해가지고요. 5개의 20%로 이렇게 분위를 나눠서 첫 번째 5분위 집단에는 가장 소득이 낮은 여기요. 1분위에 속한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 20%가 들어가고요. 여기 5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쵸.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20%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5분의 1로 나타내는 게 이게 전체를 20%씩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분류를 해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자, 다음 단락 보시죠. 5분위 집단이 얼마의 소득을 얻는지 계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예에서 각 가게가 같은 수입을 올린다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완벽하게 소득이 균등한 거야. 그래서 완벽한 소득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균형인 경우 이렇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총소득의 20%가 첫 번째 5분위 집단에 총소득의 20%가 두 번째 각각의 20%를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누적 백분율로 한번 나타내 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완전하게 균등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림을 쫙 그렸을 때 수평축이 어떻게 돼요? 가계의 백분비야. 가계의 백분비. 그러니까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적 인구, 누적 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소득을 누적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소득의 누적 점유율 해도 되고요. 백분비 100%로 해서 비율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박스를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계의 백분비를 2, 4, 6, 8, 10 이렇게 나눴어. 근데 완전하게 소득이 균형이라기보다는 균등이라고 해야겠죠.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완전 균등이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완전하게 균등하게 되어 있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만약에 완전하게 균등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렌츠 곡선. 거기 보시면 311페이지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로렌츠 곡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렌츠 곡선 커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반면에 거기 보시면 자, 그 바로 밑에 볼게요. 완전 균등이 아니라 이제 실제 로렌츠 곡선은 현실에서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불균등인 경우에는 이게 완전하게 불균등인 경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완전하게 불균등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 밑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 7-2 해가지고 소득 백분비랑 누적 백분비 각각 거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31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완전 균등 로렌츠 곡선 아래에 위치하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소득 분포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실제로 로렌츠 곡선은 45도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하게 불균등한 세상이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사람까지 여기 보면은 하나도 없다가 지금 이제 5단계로 나눠가지고 마지막 20%가 모든 걸 갖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그냥 100명을 다 쪼개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끝에 이렇게 모서리 모양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L자, 알파벳 L자를 뒤집은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로렌츠 곡선이 되는 것이고요. 로렌츠 곡선은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금방금방 알 수는 있어. 그래서 세 개 중에서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교차될 때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면적으로 해서요. 진위계수로 이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요. 그래서 자, 밑에 진위계수 이렇게 나타냅니다. 진위계수는 자, 이게 진위계수. 예,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를 알파라고 그러고 요걸 베타라고 그럴게요. 거기는 완전 균등 로렌츠 곡선의 아래 면적.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균등 아래 면적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리고 완전 균등 로렌츠 곡선과 실제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 이게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분모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분자는 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로 앞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알파에 해당하는 게
초생딸 모양 같이 이렇게 생겨 있는 면적으로 전체 삼각형 대비 차지하는 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 자 312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 그 식 바로 밑에 볼게요. 진위계수는 ABC로 이루어진 삼각형 면적 대비 색깔이 칠해진 면적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이 정의는 소득의 실제 분포가 완전 균등하게 되면 여러분 완전 균등일 때는 여기서 어떻게 돼? 대각선이 되니까 알파가 제로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불균등은 얘가 끝에 달라붙으니까 베타가 제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진위계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가 제로니까 얘는 빵이 되고요. 얘는 진위계수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가 제로니까 진위계수는 1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완전 균등되면 진위계수가 제로가 되고 소득 분포가 완전 불평등하게 되면은 모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집단에 다 가기 때문에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이제 0.43 정도 해가지고 진위계수가 가장 불평등을 많이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진위계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따라서 불평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런 걸 얘기하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바로 밑에 보세요. 다음 단락 진위계수가 증가하게 되면 진위계수가 증가 시 네, 거기 보시면 소득 불평등이 증가됨을 나타내지만 소득의 불평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불평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되지만 소득 분포의 전체 형태를 하나의 숫자로 요약함으로 간과되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 증가되냐면 숫자로만 이렇게 하나의 숫자로 표현된다는 게 또 약간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예를 들어 5분위 집단에서 위쪽 5분위 집단으로 소득이 이동하게 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소득이 이동하면 분명히 진위계수는 높아지게 되는데 두 번째 5분위 집단에서 최고 5분위 집단으로 소득이 이동하거나 또는 세 번째 5분위 집단에서 최고 5분위 집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진위계수는 비슷한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진위계수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45도 뭐 대각선 모양이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생각해봐. 이렇게 된 경우에 이게 알파고 베타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만 여기다 다시 또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가 있는데 진위계수가 여기서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한번 보기보다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45도 이렇게 형태가 있으면 이거 말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여기가 이제 알파고 베타야. 이제 요거랑 요거 말고요. 요거랑 요걸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진위계수가 이 전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중에서 알파가 차지하는 면적은 똑같다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분포 상태가 지금 다 다른 상태가 된다는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돼서 진위계수 값이 다 같더라도 그 분포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감안해서 우리가 캐치해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분배 자체가 이제 동일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평등 지수가 여러 개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흔히 사용되는 측정법 중에 하나가 90에서 10, 100분위 간의 임금 차이 이렇게요. 90에서 10 거기 보시면 100분위 간의 100분위라고 쓸게요. 100분위 간의 임금 차이 이렇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50에서 10, 100분위 간의 임금 차이 이렇게요. 50에서 10, 100분위 간의 임금 차이. 네, 요거를 이제 또 보완 지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90에서 10, 100분위 간의 임금 차이는 소득분포 90%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10% 근로자 간의 임금의 백분율 차이.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있게 분포가 돼 있으면 이 끝에 10%에 있는 사람과 90%에 있는 사람 간의 차이를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0, 10, 100분위 간의 임금 차이는 소득 분포의 50번째. 이건 너무 또 끝이잖아. 그러니까 50%째 해당하는 근로자와 10%째 근로자 간의 임금률 차이 요거를 나타내서요. 특히 50에서 10% 백분율 차이 나타내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중산층과 저소득 근로자 간의 불평등. 이 사람 이제 50%에 해당하는 거니까 중산층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10% 끝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소득층, 저소득 근로자 간의 요 차이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얘는 뭐야? 90% 10이니까 갑부와 가난한 사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쭉 분류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3페이지가 보시면 임금 구조 관련된 기본 사실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잠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먼저 요 불평등 지수 나타내는 거 좀 잘 보시고요. 그다음 소득 분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요 설명하고 있어요. 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 자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랑 요 그림 있잖아.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은 똑같은데 할인율은 똑같은데 수익률에 따라서 인적 자본의 축적이 달라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인트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정리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 나머지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